10억 원짜리 빚이 생겼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큰 빚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서줬거든. 1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모두 빚더미에 파묻혀 평생을 살아야 해. 나님과 제 아들의 결혼을 성사시켜 주신다면 10억 원은 혼수로 생각하고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좀 느려요. 머리도 그렇고 하지만 착한 아이입니다. 절대 따님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10억 원짜리 빚을 미끼로 자기 바보 아들한테 나를 시집 보내려는 거였구나. 한 회장의 아들과 결혼하겠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괜찮아요. 우리 양조장만큼은 지켜야죠. 하지만 정작 결혼식 당일 2시간이 지나도 재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10억 원 빚 때문에 바보라고 불리는 남자에게 팔려간 딸,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죽어서라도 너만은 지켜야겠다.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10억 원이라는 빚 앞에서는 죽음도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이름은 지연이에요. 31살 시골 양조장 딸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집 양조장은 1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온 작은 터전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까지 3대에 걸쳐 지켜온 소중한 가업이었죠. 매일 새벽 5시면 아버지께서 일어나십니다. 온도계를 확인하고 누룩 상태를 점검하시죠. 저는 그런 아버지 뒤를 따라다니며 술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지연아, 좋은 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단다. 최소 60일은 익혀야 제맛이 나고 100일을 넘겨야 진짜 깊은 맛이 우러나지.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시간과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한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저는 29가지도 결혼 생각 없이 양조장 일만 도왔어요. 서울 친구들은 왜 시골에서만 살려고 하냐며 말렸지만 저는 이 일이 좋았거든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서 누룩을 갈아주고 오후 2시에는 발효 상태를 확인하고 저녁 8시에는 온도를 재는 일상. 단조롭지만 평온했어요. 그런데 작년 7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을 드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시더니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께서는 평생 스트레스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거든요. 병실에서 깨어나신 아버지의 첫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지연아, 아버지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10억 원. 예. 10억 원짜리 빚이 생겼다.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우리 양조장 매출이 1년에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10억이면 50년을 벌어도 갚기 힘든 돈이었죠.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큰 빚이 생겼어요? 한 회장이라는 분과 사업을 함께 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손실이 생겼단다. 아버지가 보증을 서줬거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양조장이 경매에 넘어간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모두 빚더미에 파묻혀 평생을 살아야 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온 양조장을 잃는다는 것. 그것도 제가 물려받아야 할 소중한 터전을. 그로부터 이틀 후 검은색 외제차 2대가 양조장 앞마당에 들어섰어요. 한 회장이라는 분이 직접 찾아오신 거였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말쑥한 신사였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죠. 안녕하십니까? 한봉기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는 했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전혀 정중하지 않았어요. 10억 원을 1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이 양조장은 경매에 넘어갑니다. 김 사장님은 개인 보증까지 서셨으니 앞으로 평생 빚더미에 파묻혀 사시게 될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 회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따님과 제 아들의 결혼을 성사시켜 주신다면 10억 원은 혼수로 생각하고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제 아들 이름은 재원입니다. 35살이고요. 한 회장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남자였지만 왠지 눈빛이 아이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좀 느려요. 머리도 그렇고. 하지만 착한 아이입니다. 절대 따님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10억 원짜리 빚을 미끼로 자기 바보 아들한테 저를 시집 보내려는구나. 한 회장이 떠난 후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결혼하라고 부탁하지도 거절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혼자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시는지. 밤마다 방에서 들려오는 한숨소리, 식사 때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모습, 그리고 가끔 저를 바라보시는 미안한 눈빛.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빚 때문에 모르는 남자와 해야 한다니. 27일이 지나갔어요.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죠. 그때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산소 앞에서 혼잣말 하시는 소리를. 여보, 미안해. 지연이 혼자 남겨두고 내가 먼저 갈 것 같아. 그래도 재산 상속 포기 각서만 써주면 지연이는 빚과 상관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죽음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29일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 한 회장 아들과 결혼하겠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괜찮아요. 우리 양조장만큼은 지켜야죠. 그렇게 제 운명이 결정됐어요. 결혼식은 일주일 후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서 치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정작 결혼식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버지 팔짱을 끼고 걸어 내려갔는데 신랑석이 비어 있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어디 갔지? 이상하네. 분명히 대기실에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재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 재원이 어디 간 거야? 결국 결혼식은 무산됐어요. 하객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홀로 남겨졌죠. 그때 한 회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원이가 갑자기 사라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일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면 된다. 이튿날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재원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 한 회장이 대신 모든 걸 처리했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이름 옆에 한재원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적혔습니다. 이제 저는 한재원의 아내가 됐어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남자아이. 그날 저녁 한 회장이 저를 시댁으로 데려갔어요. 서울 강남의 큰 저택이었죠. 대문을 들어서는데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라니. 그런데 현관에서 저를 맞이한 건 따뜻한 미소였어요. 어서 와, 지연아.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나는 오말순이야. 재원이 엄마지.
시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어요. 많이 힘들었지? 나도 그랬어. 22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낯설던지. 낯선 집,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매일 울었거든. 시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우리 재원이랑 결혼해줘서. 그 아이가 좀 특별하긴 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착해. 천천히 알아가면 돼.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컸어요. 양조장 집 전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주방은 이쪽이야. 처음엔 어색할 테니까 천천히 익숙해져.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실수가 더 많아지거든. 시어머니의 배려가 마음에 닿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재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재원이는 어디 있어요? 방에 있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무서워해서 그래. 내일 천천히 인사하렴. 그날 밤 저는 혼자 넓은 방에서 잠들었어요. 재원과는 다른 방을 쓰라고 하셨거든요.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6시 낯선 집에서 눈을 떴어요. 시골 양조장에서는 새벽 5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는데 이곳은 너무 조용했어요. 차 소리도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께서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잘 잤니, 지연아? 네, 어머님. 재원이는 아직 안 일어났어. 그 아이는 밤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거든. 우리 먼저 밥 먹자. 아침상을 받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친절하셨지만 정작 남편인 재원은 아직도 얼굴을 보지 못했거든요. 어머님, 재원이는 평소에 뭘 하면서 지내요? 책도 많이 읽고 산책도 자주 해. 그리고 뭔가 적는 걸 좋아해. 일기 같은 거 말이야.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소리였죠. 드디어 재원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180cm 정도 되는 훤칠한 남자였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제로는 더 잘생겼죠. 하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리숙해 보였어요. 재원아, 인사해. 지연이야. 시어머니가 재원을 재촉하셨어요. 재원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원이에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깊고 좋았어요. 하지만 말하는 속도가 정말 느렸죠. 안녕하세요. 지연이에요. 지연, 예쁜 이름이네요. 재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순수해 보이는 미소였죠. 어제 결혼식에서 못 봐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논에 빠졌어요. 예. 재원의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 가는 길에 논에 빠졌어요. 그래도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재원아, 그런 말 하지 마. 지연이가 오해할까봐. 오해요? 재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전 거짓말 안 해요. 정말 논에 빠졌어요. 그 순간 이상했어요. 재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또렷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금세 다시 순진한 표정으로 돌아갔죠. 그럼 이제 지연이가 제 아내예요? 응, 그래. 시어머니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좋아요. 지연이 예뻐요. 재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아이 같은 미소였죠. 아침을 먹는 동안 재원은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신기한 것을 보는 눈빛이었죠. 재원아, 지연이 집이 양조장이래. 술 만드는 집. 시어머니가 말씀하시자 재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양조장요? 술은 쌀로 만드나요? 네, 쌀하고 누룩으로 만들어요. 누룩은 언제 넣어요? 재원의 질문이 의외로 구체적이었어요. 발효 시작할 때 넣어요. 온도가 25도 정도 될 때. 25도.
재원이 뭔가 중얼거렸어요. 마치 외우는 것처럼. 재원이 술에 관심이 있나 봐요? 관심 있어요. 기억하는 걸 좋아해요. 기억하는 걸? 네. 모든 걸 기억해요. 재원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그 아이는 이상한 걸 기억해. 의미 없는 숫자들을 줄줄 외우고 그래. 아침을 마치고 재원은 다시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했죠. 지연아, 재원이가 좀 특별하지? 하지만 나쁜 아이는 아니야. 다만 세상을 보는 방식이 남들과 달라서 그래. 어머님, 재원이가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아니야. 15살 때까지는 정말 영리한 아이였어.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부터 좀 달라졌지. 교통사고라는 말에 가슴이 짠했어요. 많이 다쳤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거든. 그 후로 말도 느려지고 행동도 어린아이 같아졌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착해. 절대 누구를 해치거나 그러지 않아. 그날 오후 저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정말 큰 집이었죠. 방만 8개가 넘었어요. 재원의 방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적는 소리 같았죠.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재원이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침에 보던 어리숙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집중해서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재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죠. 지연아? 재원이 급하게 수첩을 덮었어요. 아, 미안해. 방해한 것 같네. 괜찮아요. 들어와요. 재원의 방은 깔끔했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수첩이 놓여 있었죠. 뭘 쓰고 있었어? 그냥 기억하는 것들 적어요. 어떤 기억들? 재원이 잠깐 망설이더니 수첩을 조금 열어서 보여줬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 이게 뭐야? 중요한 것들이에요. 재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잊으면 안 되는 것들. 그 순간 재원의 눈빛이 또 달라졌어요. 아침에 봤던 순진한 표정이 아니라 뭔가 간절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금세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지연이는 뭘 좋아해요? 저요? 양조장 일이요. 양조장 좋겠어요. 냄새도 좋고 따뜻할 것 같아요. 재원이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재원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죠. 또 무언가를 적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집중해서 적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재원이 여러 개의 수첩을 펼쳐놓고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낮에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이 예리하고 집중돼 있었죠. 10시 35분. 금고. 재원이 뭔가 중얼거렸어요. 금고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재원이 적고 있는 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중요한 기록 같았죠. 그때 재원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지연아, 왜 앉아? 다시 원래의 어리숙한 목소리로 돌아왔어요.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었어. 아, 그래. 재원이 급하게 수첩들을 정리했어요. 너도 자야지. 밤늦게 깨어있으면 몸에 안 좋아. 응, 자러 갈게. 방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재원에게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낮에는 바보 같지만 밤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리고 그가 적고 있던 그 수첩들. 단순한 일기가 아닌 뭔가 중요한 기록.
재원은 정말 바보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재원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여전히 어리숙해 보였지만 가끔씩 번뜩이는 눈빛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재원아, 어제 뭐 했어? 책 읽었어요. 그리고 산책했어요. 무슨 책? 역사책이요. 조선시대 양반들 이야기. 재원이 대답했지만 왠지 집중력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다른 곳을 보는 순간 재원의 눈빛이 또렷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점심을 먹고 시어머니께서 장을 보러 나가셨어요. 지연아, 재원이랑 집에서 좀 있어. 저녁 때 돌아올게. 드디어 재원과 단둘이 남게 됐어요. 재원은 평소처럼 자기 방으로 올라갔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나자 재원의 방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적는 소리.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오후 2시 40분. 금고 확인. 장부 이상 없음. 재원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금고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장부라니. 용기를 내서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재원이 여러 개의 수첩을 펼쳐놓고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손놀림이 정말 빨랐어요. 전혀 바보 같지 않았죠. 지연아? 재원이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급하게 수첩들을 덮으려고 했죠. 뭘 그렇게 열심히 써? 저도 과감하게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써? 네. 잊으면 안 되거든요. 재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왜 잊으면 안 돼? 재원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수첩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어서 보여줬어요. 날짜별로 시간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9월 15일 오후 3시 20분, 금고 열림. 장부 확인. 10억 원 관련 서류 발견. 제가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10억 원. 우리 집 빚 금액이었어요. 재원아, 이게 뭐야? 중요한 증거예요. 재원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어요. 낮에 보던 순진한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죠. 아버지가 나쁜 일을 했어요. 나쁜 일? 지연이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거짓말? 재원이 다른 수첩을 꺼냈어요. 10억 원은 진짜 빚이 아니에요. 뭐라고? 아버지가 지연이 아버지 돈을 훔쳤어요. 재원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럴 리 없어. 증거라도 있어? 재원이 수첩을 넘기며 보여줬어요. 매일 밤 10시 35분에 아버지가 금고를 열어요. 그리고 서류를 확인하죠. 저는 다 봤어요. 너 정말로 바보 아니구나. 바보인 척해야 안전해요. 재원의 대답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아버지가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찰할 수 있어요. 재원이 또 다른 수첩을 펼쳤어요. 지연이 아버지는 피해자예요. 진짜 가해자는 우리 아버지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 회장이 왜 그렇게 쉽게 10억 원을 포기한다고 했는지, 왜 급작스럽게 결혼을 제안했는지. 그럼 우리 결혼도 죄책감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지연이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재원의 설명을 듣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나는 뭐야? 죄책감 때문에 받은 선물이야? 아니에요. 재원이 급하게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지연이가 좋아요. 진짜로. 재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 사진으로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재원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증거를 모았어요. 지연이를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다고? 네. 지연이 아버지한테 돈을 돌려드려야죠.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요. 재원이 맨 마지막 수첩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은행 계좌 번호와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지연이 아버지 명의로 만든 비밀 계좌예요. 비밀 계좌? 10억 원이 여기 들어있어요. 지연이 아버지 모르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런 계좌를 만들어? 사업 실패를 지연이 아버지 탓으로 돌리려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죠. 재원의 설명을 들으며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억울하게 빚을 뒤집어 쓴 거야? 네. 10억 원 때문에 딸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고? 그래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재원아, 이 증거들로 뭘 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원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뭐, 아버지가 지연이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원아, 지연아, 아버지 왔다. 한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재원이 급하게 모든 수첩을 서랍에 넣었어요. 지연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 아직은 위험해. 재원이 다시 평소의 어리숙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믿어줘. 꼭 지연이를 지킬게. 현관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재원이 어디 있나? 한 회장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재원은 제게 윙크를 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 지연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한 회장이 들어왔어요. 지연아,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버님. 재원이가 말썽 피우지 않나? 아니에요. 잘해줘요. 한 회장이 재원을 바라봤어요. 재원아, 지연이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라. 네, 아버지.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순진한 아이처럼.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재원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 얼마나 용감한지. 우리는 이제 같은 편이었어요. 진실을 찾기 위한. 한 회장이 떠나고 나서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가셨고, 저와 재원은 거실에 남아 있었죠. 지연아, 놀랐지? 재원이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근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그럼 오늘 밤에 보여줄게. 더 중요한 증거들. 재원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한 회장이 상머리에 앉아서 말했어요. 지연아, 시댁 생활이 어떠니? 좋아요, 아버님. 재원이가 이상한 행동하지 않나? 한 회장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마치 뭔가를 의심하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착하게 잘해줘요. 재원이 옆에서 바보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연기가 정말 완벽했죠. 아버지, 지연이가 양조장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양조장? 한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네. 술 만드는 거 재미있어요. 재원이 순진하게 말했어요. 재원아,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라. 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왜요, 아버지? 지연이 아버지 생각나서 마음 아플 수도 있잖니. 한 회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지연아, 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지. 네, 그럴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정작 아버지를 괴롭힌 건 당신이잖아요. 밤 11시가 됐어요. 모두 잠든 것 같았죠. 재원이 제 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지연아, 이제 와. 재원의 방으로 들어가니 책상 위에 여러 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들이야. 재원이 상자를 열었어요. 수많은 문서들이 들어 있었죠. 매일 밤 조금씩 복사해뒀어. 재원이 첫 번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게 원래 사업 계약서야. 계약서를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와 한 회장이 함께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투자금은 모두 아버지가 대셨더라고요. 10억 원을 지연이 아버지가 다 내셨어. 그럼 우리 아버지가 피해자라는 거야? 맞아. 더 봐. 재원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업 실패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죠. 여기 봐. 사업은 실패하지 않았어. 오히려 대성공이었어. 제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건설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훨씬 잘 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럼 왜 실패했다고 했어? 아버지가 이익을 독차지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재원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은행 입금 내역서였어요. 15억 원이 한 회장 개인 계좌로 들어와 있었죠. 이게 사업 수익이야. 그럼 우리 아버지 몫은? 없어. 아버지가 지연이 아버지를 속이고 혼자 다 가져갔어.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충격으로. 그뿐만 아니야. 재원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지연이 아버지 명의로 만든 가짜 차용증이야. 차용증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날짜가 조작돼 있었거든요. 언제 이런 걸 만들었어? 사업 성공하고 나서 바로 만들었어. 그래서 지연이 아버지가 10억 원을 빌린 것처럼 만든 거야. 재원의 설명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정직하게 사시던 분이 이런 배신을 당하시다니. 재원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지연아, 울지 마. 우리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어떻게? 이 서류들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횡령과 사기 혐의로. 재원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와? 재원이 급하게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너희들, 뭐 하고 있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죠. 어머님, 지연아, 이리 와.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다 알고 있어. 예. 재원이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도 아셨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 시어머니께서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재원이 아버지는 돈 앞에서는 사람이 달라져.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거든. 그럼 왜 가만히 계셨어요? 지연이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그래. 나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지연이를 우리 며느리로 맞이한 거야. 최소한 지연이만큼은 잘해주고 싶어서.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뭐야? 재원이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경찰차야. 경찰이 왔어.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경찰이 왔지? 그때 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신고한 거야?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재원이 급하게 서류들을 숨겼어요. 지연아, 모르는 척해야 해.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한 회장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뒤에는 경찰관들이 따라왔죠. 한봉기 씨, 횡령과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뭔 소리야? 누가 신고했어? 한 회장이 소리쳤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셨어요. 내가 신고했어. 모든 사람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말순아, 너가, 이제 그만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연이 아버지한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는 없어. 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증거도 있어. 시어머니께서 재원을 바라보셨어요. 재원아, 이제 숨기지 마. 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숨겨뒀던 서류들을 경찰에게 건넸어요. 이게 모든 증거입니다. 한 회장이 재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재원이, 너가, 네, 아버지, 더 이상 거짓말은 안 돼요. 경찰이 한 회장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한봉기 씨, 묵비권이 있습니다. 한 회장이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재원아, 지연아,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한 회장이 체포된 지 사흘이 지났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죠.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고 재원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가 왔지? 재원이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지연아, 내 아버지야.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뵐 수 있다는 기쁨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는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께서 서 계셨어요. 많이 야위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달려가서 안겼어요. 지연아, 괜찮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괜찮아요. 시어머니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그런 나쁜 짓을 해서.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아버지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하셨거든요. 지연아, 내 남편은 어디 있니? 재원이요? 방에 있어요. 좀 불러줄래? 재원이 내려왔어요. 아버지 앞에서 깍듯이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응, 고생했구나. 아버지께서 재원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증거를 모았다고 들었어. 네. 왜 그랬니? 재원이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지연이 아버님이 억울하셨으니까요. 고마워.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뭔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았죠.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한 회장이 감옥에 갔으니까. 지연아, 그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한 회장이 어제 보석으로 나왔어. 뭐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좋은 변호사를 썼나 봐. 횡령 혐의만으로는 구속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재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다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어.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집으로 돌아가자. 예. 이 결혼 취소하는 게 좋겠어.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왜요? 한 회장이 너희들한테 보복할 수도 있어. 특히 재원이가 위험해. 재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장인어른,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한 회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잖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말이 맞아요. 지연이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어머님까지. 제가 당황했어요. 지연아, 나도 너 걱정돼. 네 시아버지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 순간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죠. 누가 또 왔지? 재원이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한 회장이야.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어쩌지?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세졌어요. 재원아, 아버지야, 문 열어. 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는 다른 화가 난 목소리였죠. 어떡하지? 제가 불안해하자 재원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지킬게. 아버지께서 일어나셨어요. 내가 나가서 이야기할게. 아니에요, 아버지. 위험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계셨어요. 문이 열리자 한 회장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죠. 김 사장. 한 회장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한 회장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한 회장의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재원아, 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를 배신했으니까. 재원이 앞으로 나섰어요. 아버지, 잘못하신 건 아버지예요. 뭐라고? 한 회장이 재원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똑똑했어? 저는 원래 바보가 아니었어요. 재원의 대답에 한 회장이 더욱 화를 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지켜본 거예요. 지켜봤다고? 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배신자야. 한 회장이 재원을 향해 손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재원 앞으로 뛰어갔어요. 하지 마세요. 지연아, 위험해. 재원이 저를 뒤로 밀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께서 한 회장을 막아섰어요. 그만하세요. 잘못은 당신이 한 거잖아요. 김 사장, 당신도 가만 안 둘 거야. 한 회장이 소리치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당장 짐을 싸자. 아버지, 저는 재원이 곁에 있을래요.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때 재원이 말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지연이를 지킬게요. 어떻게? 저에게는 아직 숨겨둔 카드가 있어요. 재원의 눈빛이 결의에 차 있었어요. 무슨 카드? 아버이. 진짜 약점을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재원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일부일 뿐이에요. 진짜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어요. 재원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도 느껴졌죠. 과연 재원이 한 회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한 회장이 떠나고 나서 재원은 곧바로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재원아, 뭘 하려고? 제가 따라가며 물었어요. 지연아, 이제 모든 걸 보여줄 때가 됐어. 재원이 침대 밑에서 큰 상자를 꺼냈어요.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큰 상자였죠. 이게 뭐야? 진짜 결정적인 증거들이야. 재원이 상자를 열자 USB와 녹음기, 그리고 수많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도 속였다는 증거야. 재원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지연이 아버지만 피해자가 아니었어. 뭐라고? 총 12명이야.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당했어. 제가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모두 사업 파트너였어. 그럼 총 피해액이 얼마야? 120억 원. 재원의 대답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돈을 혼자 다 가져간 거야? 맞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재원이 녹음기를 켰어요. 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사장은 이제 끝이야. 10억만 돌려주면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경찰까지 신고하다니. 다른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원이부터 처리해야지. 그놈이 모든 걸 알고 있어.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처리한다는 게 사고로 보이게 없애버리라는 거야. 재원이 녹음기를 껐어요. 언제 녹음한 거야? 어젯밤이야. 아버지 서재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뒀어. 재원의 준비가 철저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래층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 저와 재원이 급하게 아래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옆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어머님, 제가 달려가려는데 남자 중 1명이 저를 막았어요. 가만히 서 있어.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재원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칼을 꺼내 보였어요. 한 회장님이 보내셨어. 그때 아버지께서 화장실에서 나오셨어요. 뭔 일이야? 아버지께서 상황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지연아, 재원아, 할아버지도 여기 오세요. 남자들이 저희를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고 저희는 꼼짝할 수 없었죠. 뭘 원하는 거야? 재원이 물었어요. 재원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내놓으세요. 무슨 자료?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한 회장님을 곤란하게 만든 그 자료들 말이에요. 재원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 가져다 줄게. 재원이 일어나려 하자 남자 중 1명이 따라왔어요. 혼자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죠. 재원과 남자가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아래 남겨졌죠. 10분쯤 지나자 재원이 상자를 들고 내려왔어요. 여기 있어. 남자가 상자를 확인했어요. USB는? 여기 있어. 재원이 USB를 꺼내서 건넸어요. 녹음기도. 재원이 녹음기도 내놨어요. 이게 전부예요? 응. 남자들이 상자를 가지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경찰이다. 문 열어. 남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경찰이 왔지? 그때 재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미리 신고해뒀어. 뭐라고? 위층에 올라가서 일일이 경찰에 전화했어. 재원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방금 준 USB는 가짜야.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진짜는 이미 경찰서에 전달됐어.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남자 2명이 체포됐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의식을 되찾으셨고 저희는 모두 안전해졌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왔어요.
재원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정말 끝났어. 정말? 응. 한 회장은 이번에는 도망갈 수 없어. 왜? 추가 혐의가 너무 많거든. 재원이 설명해 줬어요. 사기 횡령, 그리고 협박과 폭력. 그럼, 이제 우리 아버지도 안전해? 당연하지.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재원아, 고맙다. 아니에요, 장인어른. 내 덕분에 진실이 모두 밝혀졌어. 아버지께서 재원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지연이가 걱정됐는데, 이제는 안심이야. 왜요? 너 같은 사위가 있으니까. 재원의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원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뭔 문제?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이 집은 어떻게 되지? 모든 사람이 재원을 바라봤어요. 재산 몰수될 수도 있어. 재원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놀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지?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예. 양조장이 넓거든요.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아버지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이제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일주일 후 법정에서 한 회장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와 재원, 그리고 아버지도 증인으로 출석했죠.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한 회장에게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와 있었거든요. 판사가 재판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어요. 한봉기 피고인에 대한 사기, 횡령, 그리고 협박 혐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회장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지난 3년간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12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어요. 그 중에서도 김철수 씨로부터 10억 원을 가로챈 후 오히려 김 씨가 빚을 졌다고 허위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증언대에 서셨어요. 김철수 씨,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투자금은 누가 냈습니까? 제가 10억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이 실패했으니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법정 안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은 재원이 증언할 차례였어요. 한재원 씨,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범행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재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매일 밤 아버지가 금고를 여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복사해뒀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원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사업이 성공했는데도 김철수 씨에게 실패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익금 15억 원을 혼자 가져갔습니다. 한 회장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재원아, 그만해.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어요. 재원이 계속 증언했어요. 아버지는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속였습니다. 총 12명의 사람들을 말이에요. 검사가 증거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이 피고인의 비밀 계좌 내역입니다. 총 120억 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렸어요. 그때 한 회장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증인 한재원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증언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재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15년 전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로 정신 연령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변호사가 의료 기록을 제출했어요. 법정안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재원이 웃었어요. 변호사님, 그게 바로 함정이었어요. 뭐라고요? 저는 바보인 척했을 뿐입니다. 재원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3개월 전 받은 정신과 진단서입니다. 완전히 정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한 회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재원이 너가 내 아버지. 저는 15년 동안 연기를 했어요. 재원의 고백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왜 그런 짓을 했지? 아버지를 관찰하기 위해서요. 바보인 척하면 아버지가 방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원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랬죠. 아버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 앞에서 모든 나쁜 일을 했어요. 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5년 동안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범죄를. 재원이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다른 피해자들과 통화한 녹음 파일입니다. 15년치 분량이에요. 검사가 놀라며 서류를 받았어요. 15년 동안 계획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재원의 증언이 끝나자 한 회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재원은 냉정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인생이 돌아오나요? 재원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말에 한 회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한봉기에게 징역 10년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을 명합니다. 법정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재원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재원 씨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고맙습니다. 재원이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아버지께서 재원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재원아 수고 많았어. 장인어른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저도 재원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재원아. 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그날 저녁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15년간 바보 연기하며 아버지 범죄 수집한 아들. 재원이 뉴스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상해. 영웅 취급받고 있어. 당연하지. 너는 진짜 영웅이야. 제가 재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5년 동안 정말 힘들었을 텐데 지연이를 만나서 보람이 있었어. 재원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 인생을 살자.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재원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진짜 영웅이었어요. 6개월 후 시골 양조장에는 새로운 봄이 찾아왔어요. 한 회장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양조장을 완전히 새롭게 단장했거든요. 낡은 설비들도 모두 교체하고 발효실도 2배로 넓혔죠. 지연아, 이제 정말 달라졌구나. 아버지께서 새로 지은 양조장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어요. 네, 아버지. 꿈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도 저희와 함께 양조장에서 살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서울 생활만 하셨던 분이 시골 생활을 힘들어 하실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았어요. 지연아, 오늘도 손님들이 온다더니? 네, 어머님. 피해자분들이 인사차 오신대요. 재판이 끝난 후 한 회장에게 피해를 본 12명의 분들이 모두 돈을 돌려받으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저희 양조장을 찾아오셔서 안부를 물으시곤 했죠.
오후 2시쯤 정말로 손님들이 오셨어요. 재원 씨, 지연 씨, 김 사장님을 비롯해서 5분이 함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재원 씨 덕분에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연신 고마워하셨어요. 그런데 재원이 갑자기 말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공동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재원을 바라봤어요. 저희 양조장에서 만든 술을 여러분의 사업과 연계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재원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김 사장님은 식당을 하시니까 저희 술을 전용으로 공급해드리고, 박 사장님은 유통업을 하시니까 판매망을 함께 활용하는 거죠. 손님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자는 거죠? 맞아요.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재원이 술 한 병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새로 만든 술이에요. 이름은 기억주입니다. 재원이 술병의 라벨을 보여줬어요. 정말 예쁘게 디자인돼 있었죠. 기억주요? 네. 잊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당하신 일, 그리고 함께 이겨낸 이 순간을. 재원의 설명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술을 한 잔씩 따라서 맛보니 정말 깊고 부드러운 맛이었어요. 이 술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김 사장님이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재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정확한 온도와 시간을 기억해서 만들거든요. 기억해서요? 네. 제가 모든 걸 기억해요. 재원이 갑자기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술 만드는 모든 과정을 분 단위로 기억할 수 있어요. 언제 누룩을 넣었는지, 몇 도에서 발효시켰는지, 모든 걸 정확히 기억해요. 손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15년 동안 아버지를 관찰하면서 기억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재원의 특별한 능력이었어요. 그럼 이 양조장은 대박 날 거네요. 최고의 술을 만들 수 있겠어요. 손님들이 흥미롭게 반응하셨어요. 재원 씨 정말 천재네요.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재원아,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께서 재원을 칭찬하셨어요. 장인어른,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뭐가 시작이야? 진짜 꿈이요. 재원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양조장을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재원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피해자분들과 함께 성공하고 싶어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업을 만들고 싶어요. 시어머니께서 재원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재원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엄마. 재원이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연아도 이런 남편 만나서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재원과 함께 별을 보며 산책했어요. 지연아, 나랑 결혼해서 후회 없어? 무슨 소리야? 너 같은 남편 어디서 또 만나겠어? 처음에는 10억 원 때문에 억지로 결혼한 거잖아.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 제가 재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재원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당연하지. 그때 재원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지연아, 한 가지 약속해줘. 뭘? 우리가 성공해도 절대 겸손함을 잃지 말자.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재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1년 후
기억주는 정말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재원의 정확한 기억력으로 만든 술이라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피해자분들과 함께 만든 공동사업도 큰 성공을 거뒀어요.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지연아,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글쎄, 뭐가 좋을까? 기억이라는 뜻이 들어간 이름 어때? 소중한 기억들을 잊지 않는 아이가 되라고. 재원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좋아. 기억이나 추억이라는 뜻이 들어간 이름으로 하자. 이제 저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어요. 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까지.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원의 15년 계획과 지연 가족의 용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